안녕하십니까. 자갈치 아줌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갈치 아줌매 박성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동현입니다. 기후위기라는 말 요즘 정말 자주 쓰죠. 뉴스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일상 대화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해서 참 얘기들 많이 합니다. 예, 유럽에 어마어마한 폭염이 찾아오고 산불도 자꾸 일어나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짧은 시간에 폭우가 쏟아지거나 에어컨 없이는 견디기 어려운 더위가 찾아오기도 했지요. 예, 기후위기, 위상기후 이미 시작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속도를 늦출 수는 없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2년에 한 번 부산에서 부산 비엔날레가 열립니다. 부산이 전시공간이 돼가 시민들하고 전 세계 예술인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예술작품으로 전해주고 있지요. 예, 이번에 물결 위 우리라는 주제로 열린다고 하는데요. 특히 부산항 일부두가 이번 전시를 계기로 시민들에게 최초로 공개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예, 오늘은 오랜만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을 해결해보는 민원 해결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민원이 많은데 잘 해결되면 좋겠네요. 조민상 리포터 이따가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좀, 오늘은 부산 YMC 온범 사무총장 전화 연결해서 뉴스 살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소식은 정부의 수도권 관련 정책 관련 소식인데,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100일이 채 되지 않았는데 지방 정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요? 소식 전해주실까요? 예,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지방시대인데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이렇게 표방하고 출발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흐름은 조금 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증명하는 두 가지 뚜렷한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수도권의 공장 신설 또 증설 규제 완화 정책이고요. 또 대학 정원 규제 완화 정책이 이제 두 번째 정책인데, 네네. 정책 다 수도권의 집중도를 더 높이는 대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책들 하면 딱 떠오르는 정부가 있는데 이명박 정부거든요. 네.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일종의 수도권 중심의 지방 낙수 효과, 이런 내용들이 떠오르는데, 당시에도 수도권의 발전을 좀 주도해서 지방도 함께 잘 살게 하겠다, 이런 요지의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지방정책이 거의 소멸되다시피 했다라고 하는 건 이미 주지의 사실이고요. 예. 또 윤석열 정부도 이런 유사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지방이 현재 윤 정부를 바라보는, 지방정책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수도권에 몰리는 현상을 더 부추기는 이 대표적인 정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국내 복귀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에 공장의 신증설을 이제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에 대해서 이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도 추가로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일단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의 선호도가 사실 수도권에 가고 싶어하는 게 확실히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마 그런 것들을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걸 고려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역으로 말하면 지방으로 돌아올 복귀 기업은 그렇게 되면 상당히 줄어들 건 너무 자명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우려되는 거는 이 수도권 자연보전 권역 내에 이 공장 신증설 제한도 대폭 완화할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현재 산업지적법 시행령 내에다가 신축 가능한 공장 규모를 이제 1,000제곱미터 이내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요걸 2,000제곱미터까지, 말하자면 최대 2배로 이제 확대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네. 이 비어가는 지방공단을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건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땅도 넓혀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이러면 과연 이제 비수도권 지역에 얼마만큼 많은 기업들이 올 것인가? 여기에 이제 논란이 되던 대학 정원 규제 문제도 심각한데, 이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증원, 이 수도권 대학에 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예,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이 약 5,700명 정도가 증원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계획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육성을 위한 향후 5년간 이 반도체 분야에 총 340조 이상 투자, 그리고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인력 15만 명 이상 양성 계획에 따라 일단 진행이 되는 건데요. 예. 이 340조 투자는 수도권 소재 반도체 기업, 또 단지에 대한
인센티브 대폭 확대와 이제 기회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고 수도권 기업들의 투자를 집중하니까 당연히 인력도 이제 수도권 대학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이제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이 방침에 대한 반발도 하고 있고 뭐 성명서도 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뭐 현재로서는 사실상 거의 없다 이렇게 보아지고. 정부 정책 역시 이제 확정된 상황이라서 가뜩이나 지역 대학의 어떤 경쟁력 상실, 또 지방 정책 부재, 또 지방 소멸과 같은 이 위기 상황이 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일단 정부가 제가 볼 땐 그런 겁니다. 지방의 위기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를 일단 예측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관심이 없던지요. 또 한편으로는 지방의 어떤 이런 그 지금의 반발을 단순히 지역의 어떤 볼멘 소리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우려도 사실은 좀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 뭐 답답한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부산의 그 윤 대통령이 공약한 산업은행 이전이라든지 균형 발전 정책 이런 게 사실상 이제 무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 22일 2일이었죠. 이제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정부가 추진할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동안 빠져있다고 했던 지방시대 분야 10대 과제가 이제 추가가 되었는데요. 지방 재정력 강화라든지 또 기업과 공공기관 이전, 균형 발전 추진 체계 강화 이런 내용들이 이제 10대 과제로 포함이 되었는데 많이 들어본 언어들 아니십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맞는데 이게 좀 구체화된 문구가 없고 물론 뭐 목표니까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더 이전 정부에 비해서 뭐 나아진 거라든지 또 구체화된 내용이 없다는 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일단 선거 기간 동안에는 지방 지역구를 가진 그 의원들이 이 선거를 의식해서 다양한 지방 정책을 후보자에게 얘기를 하고 또 후보자의 입을 통해서 그런 것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만 이 인수위나 정부 출범 이후에 이 대통령의 정부 입수 경로라고 하는 게 매우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그 이제 인수위나 이런 것처럼 또 선거 과정처럼 폭넓지 않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지방의제 등이 전달될 가능성 이건 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좀 확실해 보이죠. 그건 이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데 뚜렷이 윤 대통령이 이 지방시대 전략에 확실한 철학이나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권 출범 초기에 비해서는 현저히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심각해 보입니다. 조금 더 상황은 물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지금의 흐름은 뭐 좋지 않다는 건 명확하고요. 새 정부 초기에 확실한 기조가 없다. 그러면 임기가 진행될수록 더 어려워진다. 이건 이미 우리가 충분히 경험해온 내용들이라서 좀 많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선거 때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혁신적인 특히나 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라던가 아니면 경부선 지하화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구체화시켜서 논의가 됐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수도권의 공장 더 증설할 수 있고 법인세도 깎아주고 반도체 학과도 수도권에 다 밀어준다.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요. 다음 소식은 부산의 수출 성장 기업이 지난 1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다라는 소식인데 내용 전해주실까요? 예, 부산 지역의 무역을 주도하는 수출 성장 기업, 이 수출 성장 기업이 최근 1년간 50%나 급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17개 시도 중에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는 내용인데요. 보통 수출 성장 기업이라고 하면 이 수출 증가율이 최근 4년 연속으로 국가 평균 이상인 그런 기업들을 말하게 되는데 이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요. 부산의 수출 성장 기업 수가 2020년에 492개였는데 지난해에는 246개로 급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도체 등의 이제 첨단 산업 중심의 호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제 지역 경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좋지 못한 것은요. 일단 같은 기간에 부산 전체 수출 기업 감소율도 8,393개에서 7,604개로 감소율이 9.4%에 달했고 또 수출 성장 기업 중에 그 수출 활동에 진입한 지 5년 이하의 기업을 말할 때 수출 가젤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수출 가젤 기업도 125개에서 지난해 72개로 40.4%나 급감을 해서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도시로 부산이 되었는데 어쨌든 지역 경제 수출 분야에서도 이 위기가 얼마나 커지고 있는가를 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기업 수가 줄어든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이제 부산 지역의 산업 구조 자체가 좀 첨단 산업하고는 거리가 먼 게 더 심각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부산의 산업 구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올드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많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그 보건분도 하고 있고 또 예. 혁신성을 보여주는 기업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역 경제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이 선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이런 기업들이 있어야 뭐 여타 중견 기업이라든지 또 강서 기업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어쨌든 뭐 대표 기업이나 또 대표 분야가 부족하다는 것이 굉장히 뼈아픈 부분인 건 분명한 거고요. 네. 특히 이제 첨단 산업 분야의 취약성, 이 취약성이 극복되지 않으면 사실 부산 경제의 미래가 굉장히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거고, 네. 또 이 부분이 좀 많이 아프죠. 그래서 이제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요, 이제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 제품, 이 제품 분야가 수출 공헌율이 가장 높습니다. 31.2%고, 네네. 다음이 기계라든지 이제 컴퓨터 분야가 1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부산은 수출 공헌율이 2.3%에 현재 불과하다는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산업화가 이루어지던 시기, 부산항을 통해서 해외로 뻑뻑 나가던 그런 장면들을 연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네. 지금의 어떤 부산의 현실이 얼마나 좀 아픈가 이런 것들을 다시 체감하게 되는데, 어쨌든 현실을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내수가 아니라 이제 수출 지향적인 기업들이 부족하고 그 분야가 취약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네. 정확한 인지가 좀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산업 구조를 바꾸기 위한 어쨌든 노력은 필요하다. 이게 뭐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 이런 분야가 없다고 한다면 부산의 미래가 암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머리를 좀 맞대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방분권, 산업구조의 변화. 야, 이거 정말 거의 뭐 10년, 20년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 소식은 도시재생 사업 관련 소식입니다. 국토부가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전 정부 정책에 비해서 상당한 변화가 보인다고요? 예, 일단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분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변화된 정책 환경도 고려를 해서 새 방안을 마련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새 계획에는요, 기존은 도시재생을 5가지 사업 유형으로 구분했던 것을 2가지로 통폐합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이전에는 경제 기반형, 또 중심 시가지형, 일반 근린형 이렇게 5개를 보였었는데, 이걸 이제 경제 재생과 지역 특화 재생 2가지 방식의 사업만 가능하도록 조정을 한 겁니다. 또한 규모도 절반 미만으로 이제 줄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일단 이전 정부에서는 2017년부터 보면 거의 평균적으로 한 100곳 정도를 사업 대송지로 선정을 해왔던 것에 반해서 올해 선정 목표는 약 40여 곳. 그러니까 이전에 비하면 절반에도 이제 미치지 못할 걸로 일단 보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선정된 사업지에 대해서도요, 이제 매년 실적을 좀 평가를 해서 부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네네. 지원 예산을 삭감한다 이런 계획도 세웠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이제 그 세대 지역에 국비 250억 원을 지원하고 각종 건축 특례를 부여를 해서 주거, 업무, 상업 등 이 도시 기능을 복합 개발하는 혁신지구 사업은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게 주택 정비 활성화에 도시 재생 사업 방식을 허용한다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재개발 사업 같은 이 정비 사업 방식도 도시 재생 사업으로 인정을 하는 거지. 예, 일단 정부 발표 내용만 보게 되면 재개발 사업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재개발 사업도 넓은 의미에서는 뭐 포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존의 의미와는 좀 상당히 다른 느낌이 드는 건 분명하죠. 예. 도시재생은 개발 목적보다는 일단 보존과 정비, 그리고 이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대화, 여기에 방점이 찍혔던 것을 고려하면 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일단 이전 정부와는 어쨌든 다른 방향에서 일단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는 보이고요. 네. 다만 우려가 되는 게 이 지역 특색을 좀 무시된 이런 재개발 사업으로의 방향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게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전 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 네네. 지금 정부의 개발 중심적 방향성이 계속 이렇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도시재생 분야에도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정부 초기에 지금 뭐 힘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라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과나 효과는 뭐 어쨌든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죠.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YMC 온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자갈치 아줌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샵 2260번으로 문자 보내주이소. 짤막한 거는 50원, 좀에 긴 거는 100원 듭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무료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자갈차지매랑 친구 맺으면은 공짜로 하고 싶은 말 속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서 자갈차지매랑 친구 맺어주이소. 맞다. 그러고 유튜브 검색창에 부산 MBC 검색해갖고 들어오면은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채팅도 할 수 있고 예. 지금 버뜩혀 보이소. 우리 부산은 겨울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많이 없고 또 여름에는 기온이 30도 넘는 날이 많이 없어가지고 살기 참 편하다 이런 말 많이 했었지. 그런데 이제 이런 말도 옛말이 됐습니다. 몇 해 전 부산은 동남아보다 더 더운 날씨를 기록하기도 했고 인자 겨울이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날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 자꾸만 바뀌는 전 세계의 기후위기, 이상기후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대로 괜찮을지 앞으로 어찌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파나시아 연구개발본부 천상규 연구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스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온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유럽에서는 연일 40도가 넘는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예. 남미에서는 눈폭탄이 내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린란드 빙하가 약 하루에 60억 톤이 녹고 있다는 보고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는 대략 720만 개의 올림픽 수영 경기장 규모의 수영장에 물을 담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정말 극단적인 날씨로 물적, 인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보도 보니까 그린란드 빙하 녹는데 와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네네. 이런 이상기후의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 화석연료는 이제 산업화를 기인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냈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이산화탄소가 가다하게 배출되면서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온실 효과, 즉 지구가 유리 온실처럼 되어서 지구의 온도가 점점 상승하게 되었죠. 예. 즉 우리 인류가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환경 오염원을 유발시켰고, 이로 인해 이제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한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구의 기온이 실제로 이제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발표한 수치도 있죠. 네네네. 그 관련해서 스위스 제네바에 이제 주재하고 있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라는 국제기구가 있는데요. 네네. 여기에서는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가지고 대략 한 1도 정도 상승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구에서는 주기적으로 기후변화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는데요. 예. 지난 2013년 5차 보고서에서는 이제 산업화 이전보다 약 1.5도씨가 상승되는 시점이 2050년 정도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2021년 6차 보고서에서는 그보다 10년이 앞당겨져서 2040년에 이제 1.5도가 올라갈 걸로 예상하는 만큼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기후위기 얘기할 때마다 지구 기온이 지금보다 1.5도 더 올라가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이 있겠지?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1.5도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IPCC라는 기구에서 연평균 이제 상승 기온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1.5도라는 거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가지고 1.5도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1.5도가 아니라 그렇죠. 산업화 이전의 온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1도 올라갔으니까 0.5도만 더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대략 0.5도 정도 남았다고 해석하십니다. 그래서 이 1.5도라는 기준은 이제 그나마 우리 지구의 기후 온난화를 기후 온난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자연 회복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5도까지의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질문하셨던 대로 이제 현재 시점을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1.5도씨가 상승한다고 하면 2.5도 정도 상승하는 건데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지구 생태계는 아마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산업화 이전보다 1.5도만 높아진다 하더라도 우리 해수면의 높이가 약 50cm 정도 상승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 예, 예. 해수면 상승이 10cm만 줄여도 예. 우리 인구 1,000만 명 정도가 이런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예외는 뭐 있을 수는 없는데요. 예, 예. 지금도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 상승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지대가 낮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네네. 부산 쪽에도 이제 강수구 일대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예. 그 부산 지역의 여름철 기온 변화 그러면 어떤 양상을 띠고 있습니까? 최근 보고 자료에 의하면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 10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약 0.7도가 상승한 걸로 발표되었고요. 예, 예. 폭염은 2.3일, 열대야는 약 5.1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 더워지는 것과 동시에 이제 강수량 부분도 차이가 있는데요. 예, 예. 2020년 여름 강수량이 역대 1973년 이래 역대 2위를 기록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6월에 열대야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생겨났죠. 예, 예.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도 이상기후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 막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 하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어떤 노력들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지구의 그 기온 상승, 기온 상승은 갑자기 상승하는 현상이 아니고요. 우리가 개구리를 잡는 법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서서히 뜨거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분들께서 크게 우리도 체감을 못하는 그런 경우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점점 더 자주 또 점점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렇듯 우리 지구 온난화 현상은 갑자기 온도가 상승하지 않는 것처럼 또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범국가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와 동시에 화석 연료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분들은 기후 위기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인식하고 예전에 우리가 실천했던 아나바다 운동 같이 대중교통 이용이나 에어컨 온도 조절 등의 일상생활에서의 소소한 에너지 전략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산시의 역할 또한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에너지 자립을 위한 건 그 주체가 국가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도 그린 스마트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부산시 역할에 대해 가지고 제 개인적인 어떤 소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 부산은 항구 도시로서 선박의 물중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관련된 보고 자료에 의하면은 안타깝게도 부산항이 중국의 7대 항만과 두바이, 싱가포르와 같이 세계 10대 초미세먼지 오염 항만으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죠.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원을 통한 에너지 자립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탄소 중립을 대표하는 육해상 물류 허브 도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예를 들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거나 범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전담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탄소 중립에 대한 노력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30 엑스포 유치에도 친환경 도시로서의 상징적 이미지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미 이상기후 현상은 발생했고 이 기후위기 이제 지금 막는다고 뭐 되겠나 늦은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이제 관련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 예. 지구는 갑자기 뜨거워지지 않는 것처럼 갑자기 온도가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노력이 이제 요구되는데요. 네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뭐 우리는 기후 변화에 대한 불편함 뿐이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이제 생존의 기로에 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 성공 방식은 기술에서 시작해서 준연으로 끝난다는 말처럼 무엇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게 우선적이겠지만 시민분들도 수소 에너지의 필요성을 좀 인식하시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도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 네. 온난화에 대응하는 주체는 너와 나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경제 안보 차원의 친환경 에너지를 통한 그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 민간이 합심하여 노력한다면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환경 보호와 그리고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마지막 제가 이제 말씀드리죠. 네네. 네, 뭐 제가 알기로는 근 60년의 이제 오랜 기간 시사 교양 프로그램으로서 지역 정서와 문화를 전파하고 예, 예. 뭐 진건강 있게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알토란 같은 자갈치 아침의 이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청 부탁드리고 저도 이 프로그램이 나날이 발전할 수 예.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뜬금없이 말씀을 언급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좀 송구스럽습니다. 네. 네. 예, 저희도 이 기후 위기에 우리 시민들 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도록 기후 위기를 막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소 에너지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네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파나시아 연구개발본부의 천상규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한데 아무도 안 들어준다. 어디다 말해야 할지 진짜 모르겠다. 방송에 나오면 안 다르겠나? 부산 어디서든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이소. 자갈짜지매가 여러분의 민원을 기다립니다. 부산의 매력은 참 많습니다.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자연경관이 마음을 사로잡고 역사와 이야기가 깃든 골목길과 건물들도 좋습니다. 그래가 2년마다 한 번씩 부산이 전시장이 돼갖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예술전시회 부산 비엔날레를 하는데요. 올해는 물결 위 우리라는 주제로 부산 현대미술관, 부산항 제1부두, 영도, 초량에서 모든 대륙의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2022 부산 비엔날레 김혜주 전시감독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2022 부산 비엔날레 밑그림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물결 위 우리가 주제예요.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물결 위 우리라는 제목은 부산의 지형과 역사에서 착안한 제목입니다. 네네. 바다와 가까이 있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바다의 물결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언덕이 많고 또 언덕이 여러 거주지가 자리 잡아 생기는 물결 같은 지형을 뜻하기도 합니다. 물결 위에 있다라는 표현은 사람들의 생활이 이 같은 지형과 역사 위에 있고 그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네네. 근대 이후 도시로 발전한 부산의 이야기에서 출발해서 물결처럼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는 것이 이번 전시의 취지입니다. 예. 감독님 소개를 쭉 들으니까 물론 이제 넘실넘실대는 바다 물결도 생각나고 달동네도 생각나고 벌써 그림이 싹 그려지는데 네. 이번 부산 비엔날레 전시 장소로 부산 현대미술관 비롯해가지고 부두, 영도, 삼복도로를 선정했다 하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번 비엔날레가 부산의 역사와 지형에서 출발하는 만큼 그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장소들을 찾아다녔어요. 을숙도에 있는 부산 현대미술관은 2018년에 문을 열면서 부산 비엔날레의 주 전시장으로 사용되어 왔고요. 예. 최근 또 중요하게 대두되는 자연과 환경의 이야기를 하기에 적절한 맥락을 가진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항 제1부두는 근대도시 부산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장소이고 부산의 과거 인구 구성의 큰 요인이 되었던 이주가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죠. 예. 그리고 바다 너머 다른 지역과 연결되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부산의 주요한 정체성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영도의 경우는 피난민들이 많이 자리 잡은 곳이고 또 조선산업이 꽃을 피운 곳이어서 부산의 역사 산업과 연결되는 장소이고요. 예. 무엇보다 이제 삼복도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부산의 물결 지형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자 이주와 노동의 이야기들이 배어 있는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장소 하나하나가 가진 그 의미들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이번 비엔날레의 목표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제가 부산항 일부도 그 자체가 뭐 의미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번에 부산 비엔날레를 통해서 민간에 처음으로 공개가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곳이고 또 이게 어떤 작품들이 잘 어울릴지 감독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부산항 제1부두에 있는 창고 건물을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전시장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예. 부산항에서 첫 번째 지어진 부두인 부산항 제1부두는 1912년에 완공이 되었고 일본과 부산을 오가는 여객 수송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예. 그리고 식민지 수탈품의 운송부두이기도 했고 해방과 한국전쟁기에 기국민과 피란민을 수송했고 또 전쟁 물자가 오갔던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기도 하죠. 네, 한동안 부산 종합어시장으로 사용되기도 하다가 또 국제여객 터미널로 사용되기도 했었고 그렇지만 또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신항이 생기면서 이 부두시설 낙후로 부두로서의 기능은 멈추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사적 중요성으로 인해서 보존과 공원화의 논의가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전시의 주제인 이주, 노동, 환경 등의 이슈를 다루는 다양한 작업들이 그 맥락과 어울리는 이 부두의 공간 속에서 특히 설치와 영상으로 주로 작업하는 10여 명의 국내외 작가들의
작업들이 이 공간에서 소개될 예정입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영도하고 초량 전시장에서는 어떤 작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까? 네, 영도의 옛 공장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예, 역시 일부두에 있는 창고처럼 대규모의 공간입니다. 예. 또 부산항, 북항의 풍경이 또 보이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이곳에서는 대형 설치 작업 그리고 대형 사진 작업이 소개가 되고요. 네, 목요일마다 일요일까지 저녁마다 비엔날레 참여 작가들의 영상을 상영하는 야외 극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초량에서는 저희가 삼복조례에 있는 집 한 채를 전시장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떠나고 돌아옴을 반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설치 영상 작업이 이 공간에서 소개될 예정입니다. 예, 설치 예술 작품들. 네. 지난 5월에 부산 비엔날레가 뱃노래 프로젝트 영도 1호구나 이걸 공개했다고 들었는데 노래를 만들었어요. 네. 예, 이게 뭐 어떤 의미입니까? 네, 부산 비엔날레에서는 전시 외에도 다양한 사전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전시와 연계된 논의들을 미리 관객들과 나누고 또 만나보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해왔는데요. 네. 또 앞으로도 이제 관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 개최할 예정이고요. 네. 부산 비엔날레 2022.org로 가시면 저희들의 다양한 활동의 기록을 보실 수 있는데 뱃노래 프로젝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뱃노래는 이제 바다에서 부르는 노동요라서 그렇죠. 뱃노래의 리듬 속에 물결을 저어가는 몸의 움직임이 배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뱃노래는 물결 위 우리라는 전시의 주제와 잘 맞닿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박민희 조율음악과 그리고 송민정 영상작가에게 함께 작업을 해줄 것을 제안하였고 이 작가분들이 영도 1호구나 라는 웹 기반의 뮤직비디오를 만드셨어요. 이 영도 1호구나는 이제 영도에 제주에서 오신 출항해녀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들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 출항해녀분들이 일하실 때 부르는 노래 가사를 수집해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하면서 제주에서 부산 영도까지 이동하는 해녀들의 여정의 노래를 들으면서 화면의 스크롤을 따라갈 수 있게 하는 작업입니다. 예. 네. 이걸 또 어디서 들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또 지난 18일에는 온라인 저널 1호를 발간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네, 둘 다 저희 웹사이트 부산 비엔날레 2022.org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예. 비엔날레와 연계된 다양한 논의들을 모은 저널을 전시회 전후로 총 3회 발간할 예정이고요. 그중 첫 번째 호의 4개의 글이 웹사이트에 이미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은 부산에 대한 이해 정도가 부산 비엔날레 역대 전시 감독 중에서 가장 높은 것 같아서 혹시 부산 분이십니까? 네, 부산이 고향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이 나오는 거지. 그래요. 그 2022 부산 비엔날레 9월 3일에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좀 바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준비가 있죠? 이제 전시장을 조성하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요. 작가분들도 한참 막바지 작업을 위해서 지금 더운 여름 땀을 흘리는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작가분들의 작품 운송이 시작되었고요. 또 곧 미술관에서 일부두에서 국내 작가들의 다양한 형식의 작업들과 이야기들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하시느라고도 바쁘고 또 각종 사전 프로그램도 운영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제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산 비엔날레 물결이 우리 9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부산 현대미술관 부산항 제1부두 영도 초량에서 열립니다. 오셔서 우리의 이야기들을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부두와 영도 초량이 어떻게 바뀔지 어떤 예술 작품과 어우러질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22 부산 비엔날레 김혜주 전시 감독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산의 목소리 자갈치 아지매를 듣고 계십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아지매 방송을 들으이소.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예, 자 민원 해결 코너입니다. 조민상 리포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민상입니다. 예, 민원 해결 코너 참 오래 들어서 처음입니다. 네. 이게 참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그동안 제보가 참 많이 들어왔는데 그럼 오늘 첫 번째 제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네, 먼저 전화로 온 익명의 제보입니다.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 지원 차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운영 시간이 9시에서 6시까지라서 이후 시간대에는 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요. 서울처럼 관련된 서비스가 더 많이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9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 시간 말고 뭐 갑자기 병원에 가야 되거나 이럴 때는 또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 불편함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부산에서는 장애인 지원 차량 몇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시각장애인들의 이동 지원을 위해 부산시 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이동 보조를 위한 차량을 총 15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부산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은 약 17,0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5대, 시각장애인은 17,000명인데 그러면 너무 좀 턱없이 부족하지 않은가 싶은데 보통 관련 복지기관들에 비해서는 많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기관에 문의해보니까 일단 현재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총 15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기업이나 부산시의 공모사업에 증차 계획서를 제출했는데요. 사실 다른 복지관들의 경우 차량을 한 대에서 2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15대라는 차량 수가 상당히 많아 보여서 매번 공모사업에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현재 센터가 운영 중인 15대의 차량은 노후된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 그래서 센터의 예산은 이 차량들의 유지 보수에 사용되고 있어서 자체 예산으로 증차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15대 차량의 이동지원 서비스, 이건 어떻게 이용하는 겁니까? 네, 현재 이동지원 서비스는 하루 전날 오전 9시부터 전화 예약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예약은 선착순으로 진행되고요. 타 지역 분들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금은 10km 이내는 2,000원의 기본 요금으로 이용 가능하고요. 이후에 700m당 10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예전에는 이동 서비스 차량이 오후 6시 이후까지 운영을 했는데요. 통계 결과 늦은 오후 시간 예약 건수가 거의 없어서 빈차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용 시간을 6시까지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차량 말고 네. 부산시에서 또 운영하는 두리발하고 장애인 콜택시 자비콜도 있지? 네, 맞습니다. 두리발과 자비콜은 예약이 아닌 즉시 접수제인데요. 다만 두리발과 자비콜 역시 운행 대수가 많지 않아서 이 모두의 이용 편의를 충족시키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부산시 장애인 복지과 최현아 주무관 이야기 듣고 오시죠. 부산시에서는 특히 시각장애인 등과 같은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차량 제공과 자원봉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산 시각장애인 복지관과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주간보호 및 장애 특성 그리고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시는 장애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체감형 복지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뭐 다양한 지원책들이 있는데 요걸 구석구석 더 많은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제보는요? 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들어온 문자 제보입니다. 31번과 307번 버스가 차고지를 확장하면서 해운대에서 송정으로 차고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31번 버스의 전체 노선이 약 12km 정도 늘어나게 됐는데요. 이 노선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운행 시간도 늘어났고 그만큼 쉬는 시간이 줄고 퇴근 시간이 늦어져 힘든 상황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노선이 좀 빠르게 하루아침에 이제 12km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근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퇴근 시간이 늦어졌다. 이게 뭐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원래 해운대에서 출발했던 노선에 따르면 4시 50분 첫 차를 시작으로 22시 20분에 막차를 출발했는데요. 네네. 지금은 송정 차고지를 기준으로 22시에 막차가 출발합니다. 그런데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오는 시간이 대략 새벽 1시 40분쯤이었지만 현재 2시로 늘어난 건데요. 해당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기사님들은 쉬는 시간을 줄여서 운행을 하고 퇴근 시간이 늦어진 만큼 쌓인 피로 누적으로 운행 시 위험 요소가 높아졌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하고 관련해서 버스 회사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일단 회사가 버스 차고지를 청강리가 아닌 송정으로 옮긴 이유는 이 해운대에 새로운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7월 9일자로 버스 노선이 연장되는 점을 미리 고지했고 무엇보다 버스 운행 시간표는 노조 측과 협의 후에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의를 했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노조 측하고. 그렇다면 퇴근 시간이 늘어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회사 측은 탄력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노동시간에 문제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막차 시간과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부산시와 상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보통 버스 시간이나 노선이 바뀌면 일정 기간 시간을 두고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요것도 조금 문제이긴 한데 또 민원 내용을 보면 차고지가 이전하면서 버스 기사들이 자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애를 먹고 있다고요? 네, 청강리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 부지가 넓어서 버스기사들의 개인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충분합니다. 현재 31번 버스의 송정차고지의 경우 개인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일부 기사들은 이른 시간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를 하거나 바로 옆 주차장에 월 7만 원을 사비로 내고 주차를 한다고 합니다. 이 차 측이 차고지를 이전하면 주차장을 마련해 주겠다고 말했지만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자, 그럼 주차장 마련에 대해서 뭐 사측도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뭐라고 답하던가요? 네, 회사 측은 4월 27일에 주차장 부지를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전 땅 주인이 사정상 당장 부지를 비워줄 수 없다고 했고 오는 8월 말에서 9월까지는 부지를 비우기로 약속했습니다. 네네. 이 회사 측은 이렇게 주차장 마련이 늦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근로자들에게 공지를 했다고 말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주차장 부지 마련 문제는 오는 8월 말에서 9월 사이 확실하게 해결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또 주차비 관련해서는 통상 임금에 기사들의 교통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뭐 요거는 이제 뭐 그렇게 된다 치고 막차 시간하고 퇴근 시간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노선에 관한 부분은 부산시의 담당인데요. 부산시 측에 문의한 결과 늘어난 노선만큼 운행 횟수를 조정했다고 합니다. 기존 138회에서 117회로 운행 횟수를 줄였고 막차 시간 또한 출발 시간을 기존 22시 20분에서 22시 정각으로 20분 단축 운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노선을 크게 변경하게 되면 시민들이 적응하는데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더 이상의 큰 변화는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다음 제보 만나볼까요? 네, 플러스 친구로 들어온 제보입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축구와 야구를 제외한 종목의 지도자는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축구와 야구는 학부모 수익자 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선 방향은 없는지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축구하고 야구 종목은 학부모들이 다 이제 돈을 내야 된다. 배우려면 이 말인 것 같은데 학부모 수익자 부담금 운영이라는 게 뭔지 왜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네, 먼저 관련해서 부산시 교육청 체육교육과 장병진 장학사 이야기 듣고 오시죠. 축구, 야구 같은 종목은 저희 교육청 지도자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축구, 야구 지도자를 교육 공무직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은 기본급으로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급여 자체가 완전 틀리거든요. 축구, 야구는 수익자 부담 종목이 뭐냐면은 학부모가 월 회비를 학교에 편입해가지고 학교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를 부담을 하거든요. 이제 일반 종목하고 축구, 야구 종목하고 구분을 해놔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반 종목이 1,500만 원 나가면 축구, 야구는 2,400만 원 이렇게 연간 지원되고요. 지원금이 축구, 야구는 더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 부대 시설 확충 사업이라든지 축구, 야구 종목 위주로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수익자 부담 종목 해가지고 지도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좀 부담이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거를 좀 해소하고자 뭐 여러 가지 학교 환경 개선비라든지 그 저소득층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도 저희들이 장려금으로 해서 중고등학교 합해가지고 한 60명 정도 지원을 하고, 그래서 뭐 인건비를 부모님이 좀 부담하는 부분이 큰데 나머지는 저희들이 운동부 환경 개선이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 보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 문제군요. 네. 네, 축구 야구부 지도자들이 이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임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다른 부분에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제보자는 서울교육청의 경우 운동부 지도자가 1유형인데 부산은 2유형이라서 교육청 지원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1유형과 2유형 공무원직에는 큰 임금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유형에 어떤 직군이 포함되는지는 각 시도별로 상황에 맞게 정하는 부분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 측은 운동부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늘 힘쓰고 있고 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뭐 교육청 측에서도 부담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제보는요? 네, 다음은 전화로 온 제보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해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수술할 정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서 과잉 수술 여부에 대해 문의했지만 다른 병원에서도 적절한 수술이라고 말했는데요. 여전히 보험사 측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요즘 백내장 수술 이게 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문제 때문에 뉴스에도 여러 번 다뤘었는데 이럴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수술한 병원에서는 적절한 수술이니 책임질 수 없다고 하고 보험사 측은 과잉 수술이니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 수술비는 오롯이 제보자의 몫이 됐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최동기 보험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보험금 청구를 하셨다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가장 먼저 조치를 하셔야 될 게 보험회사에 보험금 부지급 상세 내역서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보험금 부지급 상세 내역서라고 하는 건 어떠한 사유로 보험금을 주지 못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상세히 기재된 서류거든요. 이 서류를 보험회사로부터 받아서 보험회사에서 무엇 때문에 보험금을 주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하시고, 그 자료를 가지고 수술하신 병원이나 다른 의료기관에 가셔가지고 보험사가 이런 입장으로 보험금을 주지 못한다던데 제가 정말 여기에 해당되는 게 맞나요? 라고 의사선생님께 여쭤보고, 의사선생님이 아니다, 뭐 백내장 수술을 하실만 하니까 하신 거다, 수술하신 게 적합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다시 소견서나 진단서로 받아서 제출하시고, 이걸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또다시 보험금을 주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다시 보험금 부지급 상세 내역서를 요청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주고 받고 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셔야지. 아유, 생각만 해도 귀찮은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부당하면 안 되니까 보험금 부지급 상세 내역서 요거를 꼭 달라 해가지고 확인하고 그에 맞는 서류를 보완해야 된다 이 말이지? 네, 그리고 전문가는 서면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보험금 부지급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보험사 측과 직접적으로 통화를 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잦아서 자칫하면 불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답하시겠지만 보험금 부지급 상세 내역서를 받아서 그에 맞는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다면 이 주변에 보험에 대해 잘 아는 분에게 도움을 구하시거나 전문 손해사정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다음 제보 들어볼까요? 네, 플러스 친구로 들어온 제보입니다. 구서동에서 해운대 방향으로 가는 석대 고가교가 금이 많이 가 있고 노후돼서 지날 때마다 무섭습니다. 특히 퇴근길 정체 시에는 이 고가차도 위에 한참을 서 있어야 되는데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빠른 보수 공사를 해주길 바랍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 앞으로 태풍도 오고 그러면 더 위험할 건데 보수 계획 있습니까? 네, 다행히 해당 구간은 오는 8월 중에 도로 포정 공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도로보수팀 정혜윤 주무관 이야기 들어보시죠. 해운대구 반연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석대 고가교 구간 기존 노면 불량 지역 및 장마로 인하여 추가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 8월에 포장정비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관할 경찰서와 협의한 대로 야간에 포장공사 시행하여 통행 불편이 최소화토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석대 고가차도의 도로 파손 구간은 임시 조치를 해둔 상황입니다. 정확한 공사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정이 확정되면 교통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노후화된 도로의 위험성과 도로 보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민근홍 연구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체로 아스팔트 도로의 수명은 10년 정도입니다. 특히 아스팔트는 습기에 취약한데 비가 자주 내리는 여름철에는 아스팔트가 머금고 있던 수분으로 인해 도로에 균열이 발생하고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계속 아스팔트에 큰 하중을 주면서 균열이 커지게 됩니다. 이는 겨울철에도 마찬가지인데 눈이 내려 도로에 쌓이거나 얼었다가 기온이 높아지면서 눈과 얼음이 녹고 물이 아스팔트를 파고듭니다. 이렇게 도로의 표면 일부가 깨지거나 균열이 생기며 내려앉아 생긴 구멍을 포트홀이라고 하는데요. 이 포트홀은 달리는 차 안에서는 쉽게 식별이 안 됩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가 포트홀을 밟는다면 자동차 휠이나 타이어의 파손을 유발하고 심각할 경우 조향장치나 현가장치에 이상을 줄 수도 있어 이로 인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포트홀의 대처 방법으로는 포트홀 발견 시 반드시 서행하고 물이 고여있는 지점은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포트홀 발견 시에는 급제동이나 급조향을 자제하고 차량 파손 발생 시에는 비상등을 작동시켜 주변에 알린 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야 합니다. 또한 포트홀 주행 후에 소음, 핸들 이상, 타이어 파손, 휠 변형 등 차량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점검하여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안전운전 해야죠. 비 오는데. 그죠? 그리고 뭐 뭔가가 잘못됐다, 이상이 발견되면 신고하셔야 되고. 그런데 최대한 서행 운전해라. 그리고 주행 후 소음 등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바로 차량 점검을 해야지만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민원 해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민상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안 그래도 빗길에 도로가 좀 많이 위험합니다. 감속 운전하시고 또 길 걸어 다니실 때도 조심조심 다니시고 연일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대한 마스크 단디 쓰고 손 매매 씻고 사람 많은데 피하면서 안전하게 보내십시다. 자갈치 아침에 17,943회 박성환이었습니다. 예,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